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항상 매 강의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우리 서로 역사는 뭐 여러분들 이름 있으면 역사는 누구 뭐 이러면서 왜 뭔가 처음 출발할 때 서로의 어떤 길을 나누는 것, 또 길을 모으는 것,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래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나 이제 시작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시죠?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이 강의 처음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22년째 찍고 있나요? 그 22년 찍으면서 매번 첫 강의에 늘 드렸던 선물입니다. 제 시, 물론 제가 쓴 시는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제목은요 첫마음. 음악 주시고요. 네.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네. 정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첫 마음은 막 끌어오를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한번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막 끌어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이 심장 속에 고이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지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다시 꺼내서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에너지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첫 마음을 응원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와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첫 강의는요, 이제 선사 시대부터 연맹 왕국까지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갈 텐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자,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무조건 여러분들 사진 주고요, 유물 사진 줄 거예요. 그 유물 사진이 어느 시대 유물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선지에서 고르는 것,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 20문항 중에서 1번 문항에 배치가 되고 있는 문항이 거의 99%가 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그리고 연맹 왕국까지 한번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네, 석기 시대인데 신석기 시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옛 구자를 붙여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구석기 시대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했다는 사실. 그렇죠. 네, 자연이 주는 것, 네, 그게 다야. 그게 끝나면 또 이동하는 거야. 네, 이런 이동 생활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의 주거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겠죠. 그냥 자연이 그는 그대로의 모습. 바로 동굴과 막집에서 막 지은 집, 그러니까 운막처럼 생긴 어떤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땅 파고 이제 대충 이렇게 얹어놓은 어떤 그런 집들을 얘기하겠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주로 동굴이고요. 이런 생활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런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썼던 도구 있죠. 인간의 제일 중요한 건 도구니까요. 자, 어떤 도구냐면 구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도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뗀석기다. 뗀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떼어낸 석기라는 얘기죠. 돌을 이렇게 탁 깨가지고 거기서 이제 떼어낸 석기, 뾰족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갈든지 해가지고 썼던 이런 부분이 바로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으로는 바로 주먹이죠. 손에 쏙 들어오는 주먹도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요게 사실은 구석기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주먹도끼 사진 보여드렸으니까 그 사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구석기 시대 그 다음 시대였던 새로운 석기 시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자, 신석기 시대는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 시대부터 무엇? 바로 농경,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농사의 시작.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때 논농사는 주로 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엔 주로 밭농사. 네, 밭농사를 주로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진짜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농사의 시작. 신석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 이 농사를 시작하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끌고 내려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 구석기 시대는 이동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이 주는 대로. 근데 지금부터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하면 안 되잖아. 그럼 농장 다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요, 바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 정착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착 생활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는 동굴에 막집이었는데 정착 생활하면서부터 이 당시 사용되었던 그 집은 바로 움집. 움집에서 주거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 움집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움집이 위치하고 있는 곳.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물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 사는데 왜? 물에 가면 고기도 있고, 그죠?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 움집은요, 주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주로 강가나 바닷가, 강가나 바닷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강이라고 한번 봅시다. 강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면, 자, 여기에 이제 집이 이제 위치하는 거예요. 요쯤에서 강가나 바닷가쯤에 집이 이렇게 위치하는 모습들. 자, 요걸 한번 쭉 옆으로 봐서 한번 이렇게 옆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반지하 형식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것을 위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화덕은요, 불 피우는 데도 요 가운데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여서 위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니까 가운데에 점이 똥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바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의 형태였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정착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정착 생활하니까 움집이 필요했고, 어디에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이러한 반지하 형태의 어떤 집을 짓고 살았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도구,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당시 사용되었던 도구는요. 자, 아까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 조금 이제 기술 개발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 휴대폰 같은 것도 보세요. 뭐 매년마다 최신 폰들이 등장하듯이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좀 더 좋아진 게 등장했겠죠. 이 당시에는요, 뗀석기, 올통불통한 석기가 아니라 간석기, 아주 고운 간석기가 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석기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지금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농작물, 씨앗 이런 것들을 보관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릇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구석기 시대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필요 없을런지 몰라도 신석기는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자,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그릇.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그릇은 바로 빗살, 무늬, 톡이더라. 네, 이 빗살, 무늬, 톡이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톡이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외에도 농사를 짓기, 이게 지금 다 농사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런 톡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옷 있잖아요. 옷.
옷을 해 입는데도 필요한 옷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쭉 한 번 더 내려가면요. 구석기 시대는 그냥 동굴이나 막집에서 그냥 사냥과 채집이 주로였다면 이제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 원시적 수공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물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바느질도 하고 바로 이런 실을 통해서 만든 옷 또는 그물 이런 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을 감는 바로 가락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락바퀴. 네, 가락바퀴. 네, 그래서 돌의 가운데 구멍 들어가서 이렇게 쭉 돌려주면 이렇게 감기도록 해주는 그런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락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뼈바늘도 있어요. 뼈바늘. 뼈바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옷도 해 입었구나. 좀 나아졌는데?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냐면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적당히 비도 와야 되고 햇빛도 계속 내리쬐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에 신이 있다, 정령이 있다 이런 걸 믿는 것이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뭐 샤머니즘, 이건 뭐 무당을 믿는 거겠죠. 토테미즘, 동물을 믿는 거예요. 이 애니미즘의 대표적인 게 있다면 태양. 이 태양 같은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애니미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농사와 관련된 그런 연결고리들이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농사의 시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키포인트 신석기 시대 농사의 시작, 농경의 시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청동기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 여러분들 농경의 시작, 농사의 시작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전히 청동기 시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 청동기 시대는 이 앞에서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밭농사 위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벼농사. 벼농사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이 청동기 시대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벼농사는 여러분들 벼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죠? 이 말은 건 뭐냐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네, 생산력도 신석기 시대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잉여물이 나오는 거예요. 잉여물. 잉여물이라고 하는 건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잉여물이 등장하게 된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남는 잉여물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잉여물이 남으면 모든 사람이 더 풍족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그런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죠? 예. 똑같이 나누면 다들 풍부해지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 나타난 그런 모습들인데 자 어쨌건 이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또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벼농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죠?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벼농사니까 당연히 정착하면서 벼를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돌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정착 생활하면서 움집에서 기거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떤 움집이냐?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 당시 움집은요. 일단 자, 이렇게 강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자, 강이 이렇게 흐르면 주로 구릉지대에 이 집터가 들어와요. 구릉지대. 자, 구릉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집터가 있으면 이렇게 와서 자, 요런 형태. 네, 요런 형태 있으면 집이 어디에 배치하냐면 집은 네, 바로 구릉지대. 요쯤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요쯤에. 요쯤. 요 앞에 이제 강이 흐르고 여기에 이제 뭐 밭이나 또는 논이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집은 한 요 정도 살짝 올라오는 요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건 여러분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이렇게 강이 흐르는 이런 어떤 형태에서 주거지를 잡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확대를 시켜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단면도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에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반지 형태, 움집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같은 움집이지만 거의 지상 가옥화되는, 지금은 많이 비슷하죠, 여러분들. 지상 가옥화되는 모습들, 화덕이 자리는 이제 이 구석에 있는 모습들. 이걸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위에서 보면 네모난 형태라는 얘기죠. 예, 장방형 형태로 해서 이 구석에 화덕 자리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이제 청동시대 움집이에요. 신석기도 움집, 청동도 움집이지만 신석기 움집은 반자 형태, 그리고 청동기 움집은 이렇게 지상 가옥화된 그런 모습들로 지배 형태도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술은 발달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영어로 잉여물이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잉여물 가지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적은 사람은 더 적게 갖더라 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신석기 시대는 농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청동기 시대의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계급의 발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계급의 발생이라는 사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 아까 신석기가 농사의 시작이라면 바로 청동기는 이 계급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를 보여주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우선 한 사람의 무덤이었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돌을 갖고 만듭니다. 이건 도저히 한 사람이 혼자 만들 수 있는 무덤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지배자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무덤의 형태.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고인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인돌은 말 그대로 뭐냐면 고여놓은 돌이라는 얘기예요. 네, 고여놓은 돌, 고인돌. 자, 그런데 이 고여놓은 돌, 맨 위에 있는 덮개돌의 무게가요, 무려 50톤이 넘는 게 있습니다. 와우. 50톤을 이동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지배자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이건 바로 계급사회의 출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동시대 계급사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근거가 바로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청동시대입니다. 동은요, 청동은요, 무지하게 비싸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가진 자들, 지배층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이걸 갖고 이제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햇빛 딱 뜨면 번쩍번쩍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동검, 바로 비파형, 비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올 겁니다.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여러분들 이 계급사회를 처음으로 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어떤 나라죠? 바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청동기 시대 계급의 출현, 국가의 출현,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고조선 섹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되면서 필요했던 도구는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있죠. 벼니까 벼 이삭을 벨 때 사용되는 도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사실. 반달 돌칼이라는 사실. 네, 칼은 칼인데 반달처럼 생겼죠. 이거 왜냐면 구멍에다가 끈 같은 거 낀 다음에 손가락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벼를 베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문제 뭐냐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죠? 돌로.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죠? 청동.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네, 청동은 여러분들 농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아닙니다. 무지하게 비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농촌사회 가가지고 왜 어느 노부께서 이거 오늘 밭이나 갈아볼까? 라고 찌 꺼내는데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는 홈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셈이에요. 이 청동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청동기 농기구는 돌, 섞였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농사 지으니까 뭐 당연히 토기가 필요했겠죠. 아까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가 핵심이었다면 바로 청동기 시대 그 대표적인 토기가 있다면 청동기 시대는요. 민무늬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늬가 없다는 이야기죠. 민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다. 이 민무늬 토기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송리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미송리는 동네에서 발견되었던 미송리식 토기가 있습니다. 자, 이 미송리식 토기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손잡이가 있다는 것, 하지만 무늬는 없다는 것. 신석기는 막 빗살 툭툭툭툭, 정말 엄청 섬세하게 했는데 청동기 시대는 없음, 깔끔함, 단순함, 뭐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를 지금 청동기인들은 사용하고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청동기 시대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계급의 출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철기입니다. 여러분들 철이 없는 시대를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광고 카피인데? 철이 없다. 자, 지금 제 연구소인데요. 자, 철을 한번 빼볼게요. 자, 철 뺍니다. 우두두두두두두두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네, 철이 없는 세상은 아직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철기 시대의 출발을 한번 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철기 시대. 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철기 시대의 제일 중요한 도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철기 시대는 독특하게 이 당시에도 여러분 동검을 씁니다. 동검을 쓰는데 어떤 동검을 쓰냐면 바로 이 당시에는요. 세형 동검이라는 걸 씁니다. 세형 동검. 청동기 시대는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이라고 했잖아요. 철기 시대는 세형 동검. 세자는 뭐냐면 가는 세자니까 뾰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형 동검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형 동검의 역사적 의의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앞에 있던 비파형 동검은요. 한반도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고요. 만주 지역. 이 지역까지 아우르면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됩니다. 여러분들 왜 비파형 동검은 어느 나라의 문화범이다? 고조선의 문화범이다. 고조선은 바로 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아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비파형 동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 철기 시대가 오면요. 바로 이런 동검들이요. 형태가 바뀝니다. 세형 동검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한반도 안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오케이? 그래서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꾸 왜 철기 시대 이야기는 청동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고고학적인 어떤 그 땅을 파보면 청동기하고요. 철기하고 이렇게 겹쳐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청동기의 청동기의 끝자락을 우리는 후기 청동기라고 하고요. 철기 시대의 앞자락을 초기 철기라고 하는 건데 이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가 고고학적으로 거의 겹친다는 같이 공존했다는 얘기예요. 공존하니까 이 철기 시대에 바로 이렇게 청동기 문화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 그 대표적인 문화가 바로 세형 동검이다.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자, 특히 이 철기 시대부터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철기 시대의 땅을 파보면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명도전과 붓이 발견되네. 호호. 명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동전이에요. 명도전이라는 건 이게 화폐예요, 화폐. 중국 화폐예요. 중요한 건 중국 화폐. 붓 여러분은 한자, 그죠? 붓이잖아. 그러니까 명도전과 붓이 왜 중국 화폐가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그들과 교류를 했다는 이야기죠. 즉, 그렇습니다. 바로 이 철기 시대부터는요,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철기 시대인데요. 핵심 바로 철기 시대부터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화되었고 핵심 바로 세형 동검,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라고 하는 이 철기 시대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청동기와 철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청동기와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분명히 계급사회 출현 청동기 하면서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야기를 해드렸죠. 맞습니다. 바로 그 고조선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은요, 크게 여러분들 두 시기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단군조선이 있고요. 단군조선이 있고요. 그리고 위만조선이 있겠습니다. 위만조선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설명드릴 텐데, 일단 단군조선, 고조선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렇죠? 최초의 국가다. 최초의 국가다. 그러면 이 최초의 국가가 어떤 시기를, 이 최초의 국가가 어떤 시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쭉 한번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최초의 국가, 이 단군조선은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했잖아. 어느 시대 배경으로 했다? 청동기. 네,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사실. 일단 그 출발은 여러분들 그 단군 이야기부터 출발하잖아요. 왜 단군 신화라고 하는데, 이 단군 이야기를 보면 그 안에 왜 청동으로 만든 그런 구슬들을 갖고 내려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바로 청동을 배경으로 출발하고, 청동기를 배경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단군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어떤 청동과 어떤 구슬 이뿐만 아니라 농사, 비구름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신들과 함께 내려왔다 그랬죠. 비구름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풍백, 우사, 운사, 바람, 비, 구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농사잖아요, 농사.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당시가 바로 농경사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온다 하죠. 이건 뭐예요? 다스린다는 계급이에요, 계급. 바로 계급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청동기를 배경으로 했던 고조선, 그 청동기 바로 계급사회였다는 거, 당연히 계급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 세웠어요? 단군조선 누가 세웠습니까? 네,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단군 할아버지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자, 이 단군 왕검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이 단군이라고 하는 말, 네, 이 말은요, 이거는 제사장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제사를 주관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왕검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왕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즉,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과 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플러스, 즉 재정일치. 재정일치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재정일치로 출발하고 있는 이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단군조선 국가야. 그럼 국가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법이 있어야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이와 같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팔조법이라고 합니다. 네,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단군조선 살펴봤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 이름이 아니야.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 단군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면 그 사람이 몇백 년, 천몇 년 산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1대 단군, 2대 단군 직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쭉 흘러와가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위만조선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만조선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본격적인 철기 문화의 수용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철기 문화를 수용하고 있더라. 그렇구나. 아까 제가
단군조선은 여러분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위만조선은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철기로 넘어오고 있구나. 본격적인 좀 철기를 수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본격적인 철기 수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 위만조선은요. 중개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개무역을 주로 하고 있더라.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중개의 대상이 어떤 나라였냐면요. 이 중개의 대상 주로 이 남쪽에 있는 진나라에 있어요. 진나라. 이 진나라와 어떤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진과 어떤 교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 중개무역의 어떤 대상은 바로 이 중국에는 한나라 그리고 남쪽인 진나라 그 사이에 위만조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뭐야 쟤네 뭔데 왜 우리가 쟤한테 돈을 더 지불해가지고 이 진나라에 돈을 팔아야 되는 거 우리 직교육하고 싶어. 근데 얘들 지금 방해를 하네? 안 되지 라고 해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 한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한나라가 쳐들어오죠. 결국 이 한이 쫙 위만조선을 공격해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라가 위만조선 그 고조선의 위치에다가 자기들이 어떤 그 지역 한사군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한사군을 설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위만조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시대는 다 기원전 시대예요. 기원전 시대. 여러분 고조선 출발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기원전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기원 후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잊지 마시고요. 자, 어쨌건 이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이만조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단군조선은 최초의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국가였다는 사실. 8조법 잊지 마시고요.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했던 시대. 청동기, 단군조선, 철기, 위만조선. 이 포인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철기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이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이게 여러 나라들이에요. 이 시대는 여전히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기원전 거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이다. 요 나라들 중에서 이제 기원 후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2019년, 뭐 2020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이제 승자가 되었던 뭐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의 역사로 쭉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기원 전에 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여러 나라를 배울 때는 위치를 보셔야 돼요. 이 여러 나라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부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여는요. 이쪽 위쪽, 아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에 고구려는요. 특히 이제 이 압록강, 백두산 이쪽 만주 지역 여기를 지금 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저는요. 저쪽 그 함경도 쪽 해안가, 네, 옥저. 그리고 동해는요. 동해는 강원도 쪽, 예, 동해. 이렇게. 그 다음에 삼한이라는 나라는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반도 남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한, 그다음에 진한, 그다음에 변한.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요렇게 묶어요. 요렇게 묶어서 이 나라를 뭐라고 한다? 이 나라를 우리는 삼한이다. 이 나라를 우리는 삼한이다. 자, 위치 파악하기. 이게 이제 중요한 위치 파악이 1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정치적 특징들을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지금 각각의 나라긴 하지만 좀 특징들이 좀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왕이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서요. 여기 이제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 잘라서 이쪽이요. 이쪽 이제 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왕을 봐서 이쪽이 지금 이쪽이 왕이 있는 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지금 왕이 없는 쪽.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여하고 고구려는 왕이 있고 옥저 동해 그리고 삼한 소국들은 왕이 없고 군장, 그 아랫단계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모습. 요거 일단 두 번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위치 파악했고요. 왕이 있는 나라, 없는 나라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각각의 나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부여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여와 고구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여하고 고구려는요. 우리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5개 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오부족 연맹체다. 오부족 연맹체다 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부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운데 왕이 다스리는 부족. 왕, 그 다음에 동서남북 4개, 합친 5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오부족의 연맹체 형태라는 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부여의 정책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여는요, 사출도라는 게 있어요. 사출도. 자, 이게 뭐냐면 마가부터 마가, 우가, 구가, 저가까지. 자, 잘 보세요. 말 굳이 뭐 이런 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쨌건 말이고요. 우, 이걸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 그 다음에 개, 구, 뻥뻥뻥. 네, 그 다음에 저, 꿀꿀꿀, 돼지죠. 네, 앞에 조교님이 도대체 저걸 왜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네. 웃기자고 했습니다. 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건 뭐냐면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면 그 당시에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지도 보세요. 이쪽 위쪽이 이게 만주 쪽이잖아요. 목축업이 이제 유리한 곳. 그래서 이런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 어떤 그 군장들이 각각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그 지역과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합쳐서 우리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권이요. 이 오부족 연맹체에서 이 왕권이 비록 이렇게 왕이 있기는 해요. 있긴 있지만 왕권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맹체다 보니까 귀족들이 귀족이란다. 이 군장들이 왕 갈아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왕권은 미약한 상태, 있지만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천 행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행사, 부여의 제천 행사. 부여의 제천 행사는 환영하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둥둥둥둥둥둥 하는 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고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부여에는 영고입니다. 부영고. 잊지 못해, 절대 잊지 못해. 부영고. 오케이. 네.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뭐, 요 정도면 부여는 설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니까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뭐라고 하면 가라 그래요. 여기도 지금 가잖아요. 그죠? 고구려도 가예요. 물론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제가회의. 여러 제자예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그러니까 왕과 모여서도 회의도 하고 이제 뭐 그러겠죠. 이런 제가 회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오부족 역시 마찬가지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 군사 동맹, 고구려 군사 동맹. 뭔가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런 동맹의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바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결혼 풍습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결혼 풍습인데 서옥제라는 게 있어요. 서옥제. 자, 서옥은 뭐냐면 서방님의 집.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요? 네, 바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저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쪽 집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에 뒤쪽 와가지고 서옥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클 때까지 거기서 농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장가를 가는, 장가가다는 게 뭐냐면 장자가 뭐냐면 장인장자예요. 장인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결혼할 때는 주로 이랬죠. 그런데 선생님 지금은 시집 간다는 의미 아닌가요? 여자가 이 남자 집에 시집 가는 의미 아닌가요? 요건 이제 거의 조선시대에 와서, 그것도 조선 후기 와서 정착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 이전은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모습들이
더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을 좀 이렇게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사 공부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왕이 없는 여러 군장이라는 나라 한번 살펴볼 텐데, 옥저와 동해의 군장들은 누가 있냐면요, 읍군 또는 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 모두 군장이다. 이렇게 군장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옥저의 제천행사는 기록이 없어요. 뭐 있긴 있겠지만 기록이 없어요. 통과. 자, 옥저의 결혼 풍습은 여기는요,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습니다.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예 여자아이 어렸을 때 남자 집에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그 여성을 함부로 그냥 너 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 한 명을 모셔올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집 와!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풍습에 보면요, 좀 독특한 풍습이 있는데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공동 무덤 이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렇게 밭에다 이렇게 움막 같은 걸 이렇게 널어놓고 밑에 이제 씻을 두면 이제 살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한 곳에 매장하는 바로 가족묘라는 게 있다는 거. 이게 옥저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동해의 그 제천 행사 있어요. 기록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동해는요 바로 무천, 예, 하늘 향해서 이 무당이 그냥 춤추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무천. 예, 동해는 무천 이런 제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 풍습에는요,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조괴혼이라는 결혼 풍습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부족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죠.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해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책화라는 게 있어요. 책화. 책화가 뭐냐면 책한다 이거예요. 화를 입히면 책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한 영토를, 그러니까 한 군장들이 다스리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누군가가 이제 침범을 했어.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왜 딱 책상 38선 그어놓고 넘어오면 내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책화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 여기 동해가 강원도 쪽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 특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짜잔! 단군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그 궁이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형태가 좀 이렇게 작은 어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하마는 뭐냐면 하마. 네, 죄송합니다. 네, 바로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작은 말. 네. 제가 볼 때는 뭐 당나귀, 뭐 조랑말,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마,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 근래 한 100년 전만 해도 독도에는요 강치들 무지하게 많았어요. 원래 거기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막 그 당시 이제 일제가 이제 다 강치 사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쪽 동해바다 쪽에는 이렇게 반어, 뭐 바다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역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동해의 모습들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쪽으로 내려와서 삼안을 한번 볼게요. 자, 삼안의 정책 상황인데요. 삼안은요, 뭐가 있냐면 소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도. 자, 이 소도라고 하는 곳은요, 소도라고 하는 것은 천군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사, 이 소도라고 하는 거는요, 제사장이 어떤 역할? 여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보이고 있다면, 여기도 역시 군장이죠. 사만소은 군장인데, 누가 있냐면 신지읍차. 가수 이름 맞죠,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네, 신지읍차와 같은 그런 군장. 아까 여기도 보면 읍차, 여기 사만은 읍차인데 동해는 읍군이잖아요. 바로 이런 어떤 군장들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 군장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제사와 정치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같지 않은,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래서 재정 분리의 모습. 이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 앞에서 여러분 제가 재정 일치 설명 한번 드렸잖아요. 단군, 왕검. 그죠? 이건 재정 일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옛날 청동기 시대부터 좀 시간이 지나와가지고 이제는 제사와 정치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모습. 아니, 지금도 여러분들 저 이제 천주교회 이거 추기경하고 지금 저 대통령하고 이제 역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천 행사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계절제. 예,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 사만의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단오 추석과 연결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로 볼 때는요, 여기는 지금 벼농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남쪽 지역, 네, 지금도 전라도에 지금 벼농 잘 되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철. 이 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바로 철. 특히 변환. 이 변환의 철은요, 일본하고 이 낭랑 지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선사 시대부터 여러 나라까지 한번, 그러니까 기원 전까지예요. 무려 이 시간은 70만 년. 와우.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한 40여 분 만에 70만 년 그냥 스피드하게 그냥 관통을 해서 온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판서를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